북한의 상위 0.001% 엘리트. 자,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는 그런 영화 속 한 장면, 이런 걸 상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그 상상이 실제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최상류층의 삶을 직접 경험한 인물, 김일성 가문과도 인연이 깊고 또 전직 북한 외교관의 아내였던 오혜선 씨의 증언입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상위 0.001%라는 이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은 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탈북 경험담?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어떻게 그 최상층에 있는 엘리트마저 끊임없이 옥죄고 또 그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특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가 남한과 북한에서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바로 그 지점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특권의 의미가 다르다. 정말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까지는 이 상류층한테 분명한 혜택이 있었어요. 지정된 병원에서 대기 없이 진료를 받는다거나 남들보다 좋은 주택, 그리고 특별 공급품 같은 것들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한 달에 계란 30알, 식용유, 고기. 솔직히 요즘 우리한테는 그냥 마트 가면 언제든 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권이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데 그마저도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게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지위에 따라서 잠시 허락된 일종의 혜택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없으니까요.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는 동안에만 유지되고 언제든지 그냥 뺏어갈 수 있는 임시 허가증 같은 거였다고 할까요? 자료에서도 진심으로 충성할 간부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공포 속에서 그 특권은 안도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의 근원이 되었을 겁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임시 허가증이라니 정말 와닿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증마저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군요. 국가 재정이 나빠지면서 이 최소한의 공급제도마저 붕괴됐다고 하니까요. 자료에 나오는 증언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권층을 위한 지정 병원에 가도 의사한테 뇌물을 안 주면 진료 순서 잡기도 어렵고, 심지어 뇌물을 줘도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받기 일쑤였다고요. 네. 이건 시스템이 그냥 마비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그 빈자리를 뇌물이라는 아주 약탈적인 비공식 경제가 빠르게 대체한 거죠. 국가가 엘리트 계층하고 맺었던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 그러니까 충성하면 최소한의 안정은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킬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국가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 개인의 주머니에 생명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중에서도 오혜선 씨가 그 희귀병을 앓던 아들 진단을 받으려고 의사한테 미화 $5를 뇌물로 줘야 했던 경험은 정말 읽는 내내 너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치료비도 아니고 그냥 의사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절박한 비용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맞아요. 자료에서 그녀는 이 $5가 당시 부모의 그 절박함 속에서 건넨 최고의 갑이었을 거라고 회고하는데,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는지 느껴집니다. 이게 병원만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네, 뇌물 문화는 교사에게 예물을 바치는 학교까지 사회 전반에 그냥 암세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국가가 보장하던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니까 엘리트조차도 생존을 위해서 각자 자기주의를 이용한 비공식 경제에 내몰리게 된 거죠. 의사는 진료를 무기로, 교사는 교육을 무기로 생존투쟁을 벌이는 그야말로 처절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핵심은 이것이네요. 북한의 특권은 소유가 아니라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허가에 가까웠고, 그마저도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개인의 생존을 위한 뇌물과 불법으로 대체되었다. 국내에서의 특권마저도 그렇게 허술했다면 외부 세계랑 직접 부딪히는 해외 외교관의 삶은 어땠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흔히들 상상하는 화려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고요? 눈물의 역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근무했을 때 남편의 공식 월급이 미화 400달러였습니다. 400달러요? 네. 그런데 아픈 아이의 약값으로 한 달에 300달러가 나갔다고 해요. 그럼 남은 100달러로 한 가족이 한 달에 살아야 했던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말입니다. 월급 400달러에 약값 300달러라니. 이건 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유지한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거래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중고 매장에서 헌옷을 사입고 외교관 면세 혜택으로 산 술이나 담배를 몰래 현지 어부들한테 팔아서 생선이나 고기를 얻는 식으로요. 북한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생존을 위해서 밀거래에 가까운 일을 해야만 했던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런 경제적인 공핍보다 더 끔찍했던 게 있었다고요. 바로 철저한 통제와 비극적인 인질 제도였죠. 해외 파견 갈 때 자녀 중 한 명은 반드시 평양에 남겨둬야 했다는 거, 배신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는 건데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국가가 자국의 최고 엘리트마저 믿지 못하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녀를 담보로 충성을 강요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제도였냐면요. 부모가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에 평양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떡을 먹다 목이 막혀서 질식사하거나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비극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비극이네요. 그런 상황에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해선 씨의 한마디가 그 모든 심정을 대변합니다. 자료에서 그녀는 대사관 밖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나 개를 보면서도 부러움을 느꼈다고 말해요. 이보다 더 처절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인간이 동물보다도 못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금빛 세장 안에서 그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억압 속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싹트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도 자녀에게 이 노예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었으니까요. 그 열망에 불을 지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자료에 담겨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라면 일화입니다. 저한테 라면은 그냥 흔한 야식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맛이었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그렇죠. 그 경험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평양에서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를 매직으로 까맣게 지워서 몰래 팔던 아주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 라면을 영국 런던의 한인타운 마트에서 물론 북한 사람인 걸 들킬까봐 영어만 쓰면서 조심스럽게 사 먹긴 했지만 어쨌든 내 돈으로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다는 그 경험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억압된 체제에서는 금지된 것이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유의 가치를 발견한 또 다른 순간도 있었죠. 공항에서 한 한국 청년이 가족이랑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랑 같이 큰 충격과 부러움을 느꼈다는 대목이요. 대사관 밖을 한 발짝 나가는 것조차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자신들 처지랑 너무 극명하게 대비됐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유라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가치가 바로 그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들을 통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직장을 마음대로 그만두고 기분 전환 삼아 해외로 훌쩍 떠나는 한국 드라마 속 모습들, 조직 생활이라는 거대한 굴레에 묶여서 개인의 선택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과 부딪히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겁니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북한 주민을 눈뜬 장님으로 만드는 가장 큰 범죄다라는 그녀의 지적은 바로 이런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통찰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평양에 인질로 잡혀있던 큰아들을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온 가족이 자유세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기회였죠. 남편이 아들을 데리러 평양으로 떠나기 전 오해선 씨가 선언하는 장면은 정말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큰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한다면 나는 절대로 다시는 북한으로 안 들어간다. 흥미로운 점은 그 이후의 과정입니다.
탈북을 결심한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두고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오해선 씨는 북에서 받은 세뇌 교육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커서 제3국으로 가길 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인 태영호 공사는 단호하게 한국행을 주장했죠.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 북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통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요.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작용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사명감이 그들의 최종 행선지를 결정한 셈입니다.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더 큰 대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탈북이 다른 경우와는 다른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도착한 대한민국. 여기서 그녀가 겪은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이 바로 사람들의 표정이었다는 점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평양 사람들 얼굴에는 생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개인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서울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당당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나라 같았다고요. 도시의 진짜 풍경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에 있다는 말이 있죠. 그녀의 관찰은 정치 체제가 한 사회의 분위기와 개인의 내면 풍경을 어떻게 조각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정치적 억압과 통제, 상호 감시가 낳은 학습된 무기력과 불안이 바로 평양 사람들의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사회적 발현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삶을 바꾼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은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즉 월급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대사관에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다 해도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도 내 가치가 이 돈보다 훨씬 넘는다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고 하죠. 이 대목을 읽은데 저도 제 첫 월급날의 기쁨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을 겁니다. 북한의 상위 0.001% 엘리트라는 허상과 대한민국의 평범한 최저임금 노동자라는 실체. 과연 어느 쪽이 개인의 존엄성을 더 지켜주는가에 대한 답을 온몸으로 얻은 순간이었겠죠. 스스로의 힘으로 번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은 그 경험은 북한에서 누렸던 그 어떤 특권보다 더 큰 감동과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으로 마음대로 책을 볼 수 있는 자유를 꼽은 점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외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채 눈뜬 장님으로 살아야 했던 과거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비로소 진짜 세상을 배우고 삶의 해답을 찾고 심리학 책을 읽으며 남편이라는 타인을 이해하고 또 작법서를 보면서 소설가라는 새로운 꿈까지 꾸게 됩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고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정보의 부재가 개인의 자아를 말살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라면 정보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셈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오해선 씨의 이야기는 북한 엘리트의 삶이 외부의 화려한 상상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공기처럼 마시고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자유가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북에 넘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통일을 앞당기는 노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둘째 아들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것은 자유를 선물한 대한민국에 보답하려는 그 가족의 진심 어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성공한 삶입니다. 그녀는 마음대로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정보에 접근할 권리의 소중함과 그 무게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가끔은 귀찮게까지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얻고 싶어 했던 간절한 자유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그 자유의 조각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